네,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이 어떤 이에게는 아주 큰 소망인 경우가 있죠.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성형외과 이종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뵙게 되는데요. 코가 없었던 몽골 소년에게 코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코가 없이 태어난 몽골 어린이가 3D 프린터로 만든 구조물로 수술을 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형하면 보통 미용 성형을 생각하잖아요. 미용 성형과 재건 성형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미용 성형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보다 더 예쁘게, 보다 젊게 만드는 성형 수술을 미용 성형이라고 하고요. 재건 성형은 어떤 암이나 어떤 외상이나 또는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해서 없어진 부분을 새로 만든다거나 그거를 재수복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재건 성형이라고 하죠.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몽골 소년 네르꾸이도 코를 갖게 된 건데 맨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상태는 어느 정도였나요? 얘는 단순히 코가 없는 게 아니라 코로 숨 쉴 수 있는 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만 숨 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1년 이내에 다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코가 없는 아이가 6살까지 여태까지 살아있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한 30대 정도 선천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있는 애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 없던 코를 또 숨길도 없었는데 코가 생겼다는 게 쉬운 수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졌나요? 첫째, 코를 뚫어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코의 외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콧대가 필요한데 그거는 갈비뼈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에서 콧대를 만들면은 그거를 덮어줄 수 있는 피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수술하기 2개월 전에부터 이마의 피부를 늘리는 피부 확장 수술을 이용하였습니다. 해서 코 피부를 미리 네. 확보를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숨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통해서 또 다른 기구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네. 수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코로 숨 쉴 수 있는 통로가 계속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아지는 걸 늘 유지하기 위한 스텐트가 필요해서 그러한 스텐트를 포스텍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네르꾸이가 지금은 몽골로 돌아갔다고 들었는데 가기 전에 건강 상태는 어땠나요? 건강은 거의 다 회복됐고요. 오히려 오기 전보다 더 코로 숨 쉴 수 있으니까 더욱 더 체중도 늘어서 갔고요. 가서 충분히 말을 탈 수 있을 정도의 기력은 다 회복을 하고 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하신 후에 느끼시는 바도 많을 것 같아요. 글쎄 워낙 활달하고 성격이 밝은 아이라서 우리는 수술하는데 많은 행복을 받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한 의료진으로서도 오히려 우리가 베풀었다기보다는 우리가 베품을 당했다는 그런 우리 네르꾸이의 행복 전도사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따뜻한 마음은 전하면 배가 돼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술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채소와 과일, 생선, 육류 등 다양한 식품에 함유된 각종 비타민. 비타민은 연령,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권장 섭취량이 달라지는데 65세 이후에는 고등어,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 등 비타민 D 함유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 비타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 속 무기질도 부족하지 않게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마그네슘 함유 식품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좋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은 정제되지 않은 곡류와 녹색 채소인데 식품 속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선 어떻게 조리해서 얼마나 먹는지도 중요하다. 비타민 함유 식품의 효과적인 섭취법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연령대별로 필요한 양도 조금씩 다르고 조리 방법에 따라서 섭취율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비타민 함유 식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합니다. 배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송태희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비타민 하면 보통 뭐 A, C 이 정도 생각하는데 비타민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타민의 종류가 많아서 보통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요. 간단히 두 종류로 일단 나눠보면 됩니다. 일단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 있고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 있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에는 A, D, E, K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B군과 C가 있는데 B면 B지 B군은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B군이라는 것은 비타민 C를 제외한 모든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비타민 B1, B2, B6, B12, 뭐 엽산, 판토텐산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비타민 B군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그 우리가 필수 영양소라 그러면 우리 유수민 아나운서 아시지만 단백질, 네, 또 탄수화물, 지방. 지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비타민도 우리 생리 조절을 하는 필수한 그런 영양소인데 이 비타민은 몸에서 생성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바깥에서 식사나 식품을 통해서 이렇게 섭취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먹어야 비타민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젊은 사람 같으면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고 연세 드신 분은 조금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네, 비타민은 그러니까 그 성별이나 연령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활동 정도에 따라 드시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령에 따라 각각 다른 권장 섭취량이나 충분 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65세 이상의 어른들은 에너지 섭취량도 줄어들게 되니까 비타민도 당연히 이제 같이 권장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특이하게도 비타민 D의 경우는 성인보다도 더 많이 충분한 섭취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비타민 D는 보통 햇빛에 의해 합성이 되게 되는데 어르신들은 외부 활동을 잘 안 하게 되고 또 피부에서 합성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성인은 보통 10마이크로그램을 충분 섭취량이라고 하지만 노인의 경우는 하루에 15마이크로그램을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그램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좀 감이 안 와요. 예. 네, 저희가 1g은 아시죠? 네네. 1g의 1000분의 1이 밀리그램이고요. 예. 또 그거의 1000분의 1이 마이크로그램이니까 아. 아주 상당히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우리가 뼈 건강하면 칼슘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타민 D가 칼슘 대사에 관계해서 만약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암하고도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의 위험도가 좀 높아지고 또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거기에도 관계가 되고 면역 질환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바깥 출입을 좀 적게 하게 되면 이 비타민 D 생성이 적어지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뼈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암이라든가 만성 질환 이런 것들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 어떤 식품을 하루에 어느 정도 먹으면 될까요? 예, 비타민 D는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 그리고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하루 15마이크로그램을 한 식품으로 드시려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되고요. 예. 일반적인 식품에도 다 비타민 D가 들어있으니까 비타민 D를 생각해서 드시려면 표고버섯 한 서너 장 그리고 연어 반토막, 고등어 반 마리, 그리고 계란 두세 개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드시면 이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에 다 먹으라는 줄 알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다 드셔야 드시면 된다고 너무 했는데 그건 많고요. 아니고 네. 그것들을 돌아가면서 드시면 네. 되겠네요. 예, 예. 그 표고버섯도 말린 표고버섯이 그 일반 표고버섯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맞죠? 말린 표고버섯 중에서도 햇빛에 말린 햇빛에 표고버섯이 말린 햇빛에 표고버섯. 의해 합성이 되니까 꼭 예. 햇빛에 말린 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비타민 D도 이게 부족하면 골다공증이나 다른 질환을 이야기하지만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데 비타민 D는 그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소변의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혈중에 만약에 비타민 D가 많아지면 칼슘 대사를 정진시키기 때문에 고칼슘 혈증, 피에 칼슘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칼슘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호르몬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골격계, 그럼 정신적으로 또 우울증까지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야기하는 게 고칼슘 혈증이고 또 콩팥에 집착되면
요독증 아주 무서운 병이죠. 예. 그것까지 생기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특히 비타민 D도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도 좋지 않지만 과한 것도 좋지 않다는 거 좀 새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비타민 B군을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네. 비타민 B군과 C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은 에너지 섭취량에 따라서 관계되니까 노인들은 에너지를 적게 드시니까 비타민도 줄는 게 맞지만 비타민 B군과 C군은 젊었을 때와 똑같이 드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비타민 B군 중에서도 특별히 조금 유념해야 할 네, 어르신들께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그중에서도 비타민 B12라고 하는 건데요. 비타민 B12는 신경계통에 작용을 하고 부족하게 되면 또 악성 빈혈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비타민 B12는 육류나 아니면 우유 이런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어르신들은 동물성 식품을 잘 안 드시고 또 드셔도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B12의 흡수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성 식품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 B12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또 이건 또 얼만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큼 먹어야 네. 될지. 그 비타민 B12의 경우 성인 남녀와 어르신들 모두 하루에 2.4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도 다른 식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우유 한 컵,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 한 토막 정도를 드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기의 한 토막 정도 먹어도 비타민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고 따로 뭐 챙겨 드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다 잘 드시면 따로 챙겨 드시지 않고요. 혹시 노인분들 중에 잘 못 드시는 분이 있으면 보충제로 조금 드시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 비타민 C 이야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C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항산화라는 게 산화라라고 하는 건 세포를 쉽게 말하면 녹슨다. 세포를 노화를 시킨다는 그런 개념하고 조금 그렇죠. 예. 비슷한데 그걸 항이라는 거는 반대 개념이니까 세포를 녹슬지 않게 한다. 그러면 노화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게 비타민 C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또는 음주나 흡연, 그 흡연 부분하고 또 외상을 입었을 때는 이게 산화작용이 활발해지니까 이 비타민 C의 소모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모 어르신의 경우는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타민 C가 하루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 필요한 식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에 비타민 C를 100mg 권장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C가 많은 식품은 귤이나 딸기, 풋고추 같은 이제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채소나 과일을 보통 많이 먹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하루에 뭐 귤 1개 아니면 딸기 서너 개, 뭐 풋고추 한 4-5개 이 정도를 추가로 좀 신경 써서 드시면 좋고요. 또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하루에 35mg의 비타민 C를 더 섭취하라고 합니다. 예, 35mg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귤 반 개 정도, 이 정도를 더 드시면 될 것입니다. 예.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으라 해서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니네요. 네, 권장 섭취량이에요, 이거는. 예. 근데 되게 우리가 귤을 먹을 때 과일이라고 내놓으면 하나만 먹지는 않거든요. 더 먹죠. 예, 한 서너 개 먹게 되는데 그러면 좀 많이 먹는 비타민 C가 많이 섭취되는 겁니까? 네, 그 귤을 서너 개 드시면 비타민 C도 많아지고 또 당도 많아지는 이제 염려가 좀 있게 되죠. 그렇군요. 예. 그 개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양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네, 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처가 난 분, 이런 분들은 비타민 C를 좀 더 챙겨 드시는 것이 좋죠. 네네. 자, 식단 구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타민은 사실은 요리할 때 그 파괴되기가 쉬워서 조리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타민 중에서도 지용성 비타민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차라리 기름에 볶아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 A가 맞는 당근은 누구나 볶아 먹으면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는 물에 약하고 열에 약하고
그리고 산소의 산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과를 드실 때도 깎아 놓은 다음에 바로 드시는 게 좋고 또 어떤 때는 물에 담가 놓잖아요. 채소 같은 경우. 예, 예. 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또 수용성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 비타민 C에 대해서 겨울철에 이 비타민 C 섭취를 많이 하려고 차를 끓여가지고 그걸 마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열에 의해서 비타민 C가 파괴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생으로 먹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비타민 C는 열이나 아니면 물이나 산소의 파괴가 쉽게 되니까 가장 좋은 거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그 수용성 비타민 식품을 섭취했을 때 이 비타민 성분을 보호하고 흡수율을 높여주기 위한 어떤 다른 식품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무침이나 샐러드 할 때 식초를 조금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이는 참 현명하게 잘 하시는 건데요. 이는 산이 비타민 C의 파괴를 막기 때문에 우리가 샐러드나 이럴 때 식초를 조금 넣어서 조리를 하시면 비타민 C를 훨씬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같이 먹으면 좀 나쁜 궁합, 비타민과 나쁜 궁합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오이나 당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저는 오이 당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따로따로는 괜찮은데 같이 먹지 말라 이런 네. 얘기는 제가 들어봤거든요. 오이나 당근이 각각은 다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근데 오이와 당근에는 아스콜비나제라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 효소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가 많은 식품과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나박김치 담글 때 예쁘라고 당근을 이렇게 떼우죠. 오이나 당근을. 예. 그러면 오이나 당근에는 아스콜비나제 때문에 나박김치 무의 비타민 C가 이제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쁘지 않더라도 이제 당근이나 오이는 나박김치 같은데 안 넣는 게 좋고요. 혹시 이제 그러면 제가 당근이나 오이는 어떻게 먹나요? 이러면 볶아서 드시면 아니면 가열해서 드시면 비타민 C와 같이 드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감자볶음에 당근을 같이 넣는다든가 카레에 당근을 넣는다 이럴 때는 당근이 익게 되니까 이때는 비타민 C 파괴 효소가 불활성화돼서 비타민 C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아하. 근데 예. 저는 오이하고 당근이 바삭바삭 그 씹히는 맛이 있거든요. 네. 근데 모두 이렇게 조리를 해서 데워서 먹으면 그 씹히는 맛이 없어서 저는 별로 안 따로- 생으로 각각 예. 드시면 되죠. 그렇죠. 각각요? 네. 생으로 드실 때는 따로 드실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비타민 함유 식품과 같이 먹을 때는 먹으면, 예. 익혀서 조리하는 것이 영양의 어떤 손실을 막는 데 네.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사실 비타민뿐만 아니라 무기질이 함유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네. 예. 그러니까 무기질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미네랄이라고 쓰는 분들이 많아서 네. 아마 미네랄은 아는데 무기질은 모르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각각의 무기질은 또 아세요. 예를 들어 보면 칼슘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는데 아 그게 무기질이었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칼슘, 철, 마그네슘, 요오드 이런 것들을 무기질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이 무기질 중에 마그네슘이나 칼슘, 인 이런 부분은 우리 인체를 균형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히 칼슘이나 인 경우는 몸에서 1대1로 작용해서 만약에 여기가 하나가 떨어지면 예. 낮아지면 호르몬의 이상 또는 골다공증이 유발하니까 두 개가 딱 1대1이 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에 있어서 이 무기질이 평균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무기질 중에 어르신들은 칼슘이 섭취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고 칼슘 섭취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죠? 네. 네. 칼슘은 성인 여성의 경우 하루에 700mg을 권장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는 800mg, 오히려 성인보다도 더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칼슘은 우유나 아니면 멸치 이런 뼈째 먹는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보통 하루에 전체적으로 아까 비타민 D, 무슨 비타민 B12 이런 걸 다 통틀어서도 하루에 우유 1컵 정도 그리고
멸치나 이런 뼈째 먹는 생선을 잊지 말고 꾸준히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아침에 밥을 드시면 점심에 빵이나 국수를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국물을 3번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채소류를 2개씩 6번 드시고 그다음에 고기나 생선이나 콩이나 계란 이런 것들을 1번씩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하루에 우유 1컵 그리고 이제 견과류 뭐 한 서너 알 그리고 과일 1개 정도 이렇게 드시면 아까 모든 영양소를 이제 전부 다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이 칼슘 섭취를 많이 하려고 하면 어떤 음식하고 같이 먹어야 칼슘 섭취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까? 칼슘은 흡수율이 낮아서 흡수율을 높이는 식품과 같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비타민 D, 단백질 이런 것들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유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칼슘 흡수가 높은 대표적인 칼슘 식품이고요. 예. 그리고 멸치 볶을 때도 어머니들이 아몬드나 잣 이런 견과류를 같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인지 기능도 개선하니까 같이 넣어서 드시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아이고. 그렇지만 멸치는 좀 딱딱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에 좋죠. 그렇군요. 이 밖에도 비타민 함유 식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칼슘 함유 식품과 함께 먹었을 때 혹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식품도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골다공증 치료제와 칼슘 보충제는 동시에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을 때 혈압이나 혈당을 잘 관리하려면 어떤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자 질문 한 가지 살펴보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식품은 어떤 게 있을지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식품이 좋을까요? 고혈압에는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좋은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요. 마그네슘은 세포막을 안정시켜서 이제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많은 식품은 견과류나 아니면 녹색 채소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 있고요. 칼륨은 녹색 채소, 바나나 아니면 감자류 이런 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충분히 드시는 건데 요즘에 이제 육식만 많이 드시는 분들은 채소를 좀 챙겨 드시면 크게 걱정할 염려는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 마그네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그게 몸의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서 우리가 눈이 바르르 떨리는 분 있죠. 예. 그다음에 다리에 쥐가 자꾸 나는 분, 그분들은 마그네슘 부족 현상의 하나의 정상으로 발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마그네슘 부족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오히려 마그네슘이 너무 많으면 이게 설사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변비가 있는 환자는 마그네슘을 조금 섞어줘요. 네네. 그럼 변비에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콩팥에도 마그네슘이 너무 많으면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칼륨 마찬가지로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신장에 치명적이니까 칼륨이 너무 높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혈압 말고 당뇨에도 마그네슘이 요즘엔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에는 마그네슘, 크롬, 아연 같은 것들이 좋은 무기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그네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크롬은 치즈나 버섯, 견과류 이런 데 들어있고 아연은 붉은 살코기나 해산물 등에 들어있으니까 모든 식품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질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와 칼슘 제제를 함께 먹어도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둘 다 뼈 건강에 좋은 거니까 같이 먹어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같이 먹어도 좋을까요? 네, 아닌가요? 네. 예,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골다공증 치료제하고
칼슘, 마그네슘, 철 보충제를 같이 먹게 되면 그 골다공증 치료제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골다공증 치료제를 드시고 저녁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 보충제를 드시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그런 식품도 있죠. 네. 식이섬유나 아니면은 수산 같은 거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데요. 식이섬유는 뭐 채소에 있는 거 다 아시지만 수산은 시금치에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 많은 우유나 아니면은 멸치 같은 거를 드실 때는 그 시금치를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시간차를 두고 이제 시금치 요리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유를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좋고요. 그리고 이 수산이라는 거는 칼슘뿐만 아니라 철의 흡수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류 요리 드실 때도 시금치는 조금 이제 사이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비타민 섭취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이 밖에도 어떤 것들을 기억해 두면 좋을지요? 예. 네, 오늘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비타민과 무기질을 잘 챙겨 드시려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무기질과 비타민은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무기질을 골고루 챙겨 드시고 싶으면 채소를 색깔별로 흰색, 주황색, 붉은색, 녹색, 보라색 이렇게 색깔별로 하루에 5가지 색깔을 이제 다 드시면 고른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식단이 좀 알록달록 화려한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요. 네네. 네, 비타민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라는 뜻이겠죠. 네, 균형 잡힌 식단으로 다양한 영양소 섭취하셔서 건강한 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